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GraphQL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이봉원이라고 합니다. 슬랙이나 iOS 방에서는 기프트봇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혹시 GraphQL을 직접 써보셨거나 좀 알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역시 아직은 덜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GraphQL이 서버 개발자나 웹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이미 핫 이슈 중 하나인데요. 아직 iOS 개발자, 특히 국내에서는 좀 생소한 내용일 수 있다 보니까 실제 개발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주로 나오게 된 배경이나 전반적인 개념을 전달해 드리는 방향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세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주제는 GraphQL이지만 비교를 위해 REST와 같은 다른 API 아키텍처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퓨터가 나온 초기에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데이터는 해당 머신 자체가 가진 저장 공간에 보관하고 사용하는 방식이었죠. 물론 지금도 소규모의 프로그램은 이렇게 로컬 데이터만으로 구현을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최근엔 대부분 데이터를 외부에 보관하고 필요할 때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하는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작업을 클라이언트 대신해줄 서버 컴퓨터를 중간에 두고 사용하는데요. 서버는 데이터 교환 방식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설계해야 하고 그것을 토대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과 소통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크게 API라고 표현하고 그 중에서도 앞에서 언급했던 부분을 특별히 서버 API나 웹 API 또는 클라이언트 서버 API라고 부르게 됩니다. 초기에는 주로 소켓 프로그래밍을 통해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네트워킹을 구현했는데요. 속도가 빠르고 양방향 연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구현해야 할 내용이 많고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불특정 다수의 클라이언트들을 다루는 것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들이 있었죠. 그 이후에 XML RPC가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XML 포맷으로 인코딩하고 HTTP 프로토콜을 통해 외부로 전송하는 형식으로 클라이언트가 원격에 있는 서버를 마치 자신의 컴퓨터인 것처럼 직접 함수를 실행하도록 만들어서 데이터를 교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 방식에 비해 구현이 단순해지고 구현 코드의 양도 줄일 수 있었지만 클라이언트가 서버의 프로시저를 모두 알고서 직접 서버의 함수를 호출해야 한다는 점이나 중간에 데이터 구조 변경이 어렵고 디버깅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후 XML RPC 기능을 확장한 형태의 SOAP가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엔벌롭에 헤더와 바디로 구분되는 데이터를 묶어 메시지를 주고받았죠. 2003년에는 W3C의 권고안으로도 채택될 만큼 표준이 잘 정의되어 있고 자체 방식으로 비즈니스 도메인을 표현하기 좋으면서 확장성도 좋다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이후에 나온 REST에 비해 개념과 구현이 복잡한 데다 데이터 포맷인 XML 역시 JSON에 비해 데이터가 무겁고 그 다음에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REST는 이런 앞의 방식들이 웹 본래의 설계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고 판단해서 나온 것으로 URI는 자원으로, 메서드는 행위로 정의하면서 HTTP 자체 설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의 웹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개념이 단순해서 배우기 쉽고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오늘날 서버 API라고 하면 REST API라고 인식할 정도로 보편적인 방식이 되었죠. 그런데 REST는 표준 프로토콜이 아닌 아키텍처럴 스타일이기에 REST 원리를 잘 따르면 RESTful, 그렇지 못하면 REST-like라는 말이 있을 만큼
개발자 이해도에 따라 구현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네트워킹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는데요. 최근엔 모바일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죠. 프레임워크와 플랫폼 역시 매우 다양해지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이런 다양한 요청에 맞는 응답을 적절하게 제공해 주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애자일 방식으로 빠르고 반복적인 개발 문화가 확산되면서 기존의 API 설계 그대로는 더 이상 만족스럽지 못한 방식이 되었죠. 그래서 언제나 그렇듯이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있었고요. 다음 세대의 API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인 GraphQL이겠죠. GraphQL이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두 개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는 실세계의 다양한 데이터를 모델링하는 데 아주 훌륭한 도구죠. 그래프를 이용하면 실세계의 모든 데이터와 그 데이터들 간의 관계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raphQL을 사용하면 비즈니스 도메인을 그래프로서 사고하고 모델링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음은 QL인데요. 이것은 API를 위해 만들어진 쿼리 랭귀지를 의미합니다. 랭귀지라는 단어가 쓰인 만큼 프로그래밍 언어로서의 특징도 가지는데요. 각 필드들은 int, 스트링 같은 스칼라 타입이나 객체, 인터페이스, 인엄 리스트 같은 타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GraphQL은 페이스북에서 만들어졌고요. 2015년에 React.js 컨퍼런스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실 페이스북에서는 이미 2012년부터 내부적으로 모바일 앱에 적용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앱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현재로선 웹에서 더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상태네요. 주요 특징이자 장점 중 하나는 기존의 API 방식과 달리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데이터를 직접 선택해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처럼 정해진 데이터 구조를 항상 그대로 내려받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에서 필요한 필드를 직접 추가해서 쿼리를 작성하고 서버에 요청을 보냅니다. 그럼 이 쿼리 내용에 따라 응답 결과가 달라지게 되고 그 결과의 구조는 요청 쿼리의 데이터 구조와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엔드포인트만을 사용해서 서버와 통신하게 되는데요. 요청하는 횟수 역시 어떤 데이터를 얻기 위해 요청을 여러 번 하지 않고도 단 한 번만에 원하는 데이터를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서처럼 클라이언트들은 어떤 데이터를 받게 되는지에 관계없이 GraphQL로 통신하기 위해 정해둔 하나의 URI만 알고 접근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강력한 타입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스키마를 정의하기 위한 스키마 데피니션 랭귀지, 줄여서 SDL이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스위프트의 타입과도 1:1로 매칭 가능하고 옵셔널과 논널의 개념도 구분해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SDL에서는 타입 뒤에 아무 표시도 넣지 않으면 기본이 옵셔널이고 느낌표를 붙여주면 반드시 값이 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타입을 정의할 때만 SDL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작성하는 쿼리문 역시 이 SDL 문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덕분에 서버에 요청하기 전에 먼저 쿼리의 유효성 검사도 할 수 있게 되었죠.
GraphQL은 2015년에 공개된 이후 계속 발전해 오고 있는데요. 2016년 9월에는 상용 레벨로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다고 자신 있게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BSD 라이선스를 가진 오픈소스로 공개되긴 했지만 추가로 패턴트 라이선스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민감한 기업들은 처음부터 도입하지 않거나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도중에 포기하기도 하는 등 사용하기를 주저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2017년 9월에 드디어 리라이선싱을 단행했는데요. 바로 오픈 웹 파운데이션 어그리먼트의 약자인 OWFA 1.0 버전입니다. 로열티 프리 기반의 오픈 라이선스인 만큼 완전하게 라이선스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이제 아무런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GraphQL은 이미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트위터, 핀터레스트, 에어비앤비 등 많은 기업들에서 실제로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GitHub나 옐프 같은 회사들은 아예 오픈 API를 GraphQL 형태로 변경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GitHub API의 버전 3까지는 REST 기반이지만 버전 4부터는 GraphQL을 알아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마존에서도 이미 앱싱크라는 이름으로 GraphQL을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GraphQL 컨퍼런스도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참고로 오른쪽 아래 로고의 GraphQL 서밋은 바로 내일부터 이틀간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부 컨퍼런스들은 이미 이틀에 걸쳐 진행될 만큼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규모의 미트업 역시 세계 각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네, 이 정도면 기존에 익숙한 REST API 대신 GraphQL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기셨나요? 네, 이제 그럼 한 가지 예제를 통해 GraphQL이 REST의 어떤 점을 보완하고자 나온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화면에 유저의 이름과 포스트의 제목, 그리고 팔로워의 이름을 나타내는 앱을 구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REST API를 이용했을 때는 이것을 위해 다음과 같이 3개의 엔드포인트가 필요한데요. 우선 유저가 로그인하면 그 아이디를 통해 유저 정보를 받아온 뒤 이름을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해당 유저의 포스팅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또 다른 엔드포인트에 요청을 하게 되고 응답 데이터 중 다른 내용들은 모두 버리고 타이틀만을 가져와서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팔로워에 대한 데이터를 요청한 뒤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필요 없는 내용은 버리고 팔로워의 이름만 추출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GraphQL에서는 어떻게 동작하게 될까요? 우선 클라이언트가 직접 원하는 필드 정보를 쿼리에 담아서 서버에 요청하게 되고요. 서버는 쿼리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불필요한 데이터 없이 한 번의 왕복만으로 깔끔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REST API는 언더패칭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원하는 데이터를 한 번에 얻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번의 네트워킹이 필요했던 건데요. N+1 리퀘스트 프로블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유저의 이름, 포스팅 제목, 팔로워의 이름을 총 3번에 걸쳐 받아야 했지만 GraphQL을 사용하게 되면 한 번의 요청만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 번의 네트워킹은 중첩된 비동기 처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것과 유사한 코드를 많이 작성해 보셨을 겁니다. RX 스위프트 같은 라이브러리가 나온 근본적인 이유도 이런 비동기 로직을 잘 처리하기 위해 나온 것인데
애초에 한 번의 요청만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모두 얻을 수 있으면 이런 비동기 처리 로직 자체를 줄일 수 있겠죠. 다음은 오버패칭에 관한 이슈입니다. 이 이미지는 GitHub API에서 리포지토리 정보를 요청했을 때 받게 되는 데이터의 일부인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은 단지 리포지토리의 이름과 기본 URL 주소뿐이라고 한다면 필요한 부분은 단지 두 줄뿐인데 불필요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네트워킹 속도 지연이나 데이터 낭비 같은 문제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GraphQL에서는 필요한 데이터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버패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관리해야 하는 엔드포인트가 너무 많았다는 점입니다. REST API에서는 어떤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 상황에 따라 여러 URI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추가될 때마다 새로운 엔드포인트를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GraphQL의 특징이 뭐였나요? 단 하나의 엔드포인트만 알고 접근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버저닝과 관련된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 받았던 메일인데요. 기존의 버전 2였던 API는 종료되고 버전 3로 대체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REST 방식은 고정된 데이터 구조만 반환할 수 있다 보니 같은 엔드포인트에서 응답 필드에 변화가 생길 경우 버전을 올려서 제공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GraphQL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유동적으로 응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버전을 나누지 않고도 기존 API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REST API는 요청 이전에 정확히 어떤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고 사전에 데이터 유형에 대해 유효성 검증도 할 수 없었죠. GraphQL에서는 스키마 시스템과 인트로스펙티브 같은 특성 때문에 내가 가져올 수 있는 필드의 종류와 유형 등을 미리 확인하고 그 중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타입이 추가되거나 기존의 스키마가 변경되면 바로 확인 가능하고 각 타입과 필드에 대한 설명도 함께 볼 수 있죠. 더불어서 쿼리에 잘못된 필드를 입력하면 서버에 전송하기 전부터 미리 오류를 확인하고 어떤 오류인지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은 개발 속도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REST API에서는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개발을 하다가 추가 데이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서버 개발자에게 매번 요청을 하고 수정이 완료된 후에야 다시 개발할 수 있는데요. 종종 이 문제로 인해서 병목이 발생하거나 서로 눈치를 보고 불만이 쌓이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이런 문제로 서버 개발자랑 다퉈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GraphQL은 주어진 스키마 내에서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개발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겠죠. 네, 그럼 지금까지는 GraphQL의 장점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으니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내용에 대해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GraphQL의 스키마는 특별한 루트 오브젝트 타입을 가지고 있는데요. 쿼리, 뮤테이션, 그리고 서브스크립션 이 세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쿼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것은 CRUD 중에서 R에 해당하는 읽기 요청입니다. 다른 두 개 타입은 서버 구현에 따라서 선택사항이지만 쿼리는 필수 구현 사항에 해당하고요. get 메서드 대신 post 메서드를 사용한다는 점을 주의하시면 되고 앞에서 여러 번 언급했던 대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필드만 선택해서 요청할 수 있으면서 요청 쿼리 구조가 결과와 같은 형태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실제 요청에서부터 응답을 받기까지 전달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클라이언트에서 쿼리를 작성하고 서버에 전송했을 때 서버에서는 리졸버 함수를 거쳐서
응답할 데이터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오브젝트 타입과 같이 서브 셀렉션 셋이 있을 경우 우선 루트 필드에 해당하는 유저 데이터 정보를 먼저 불러오고 이 정보를 토대로 다시 요청받은 셀렉션 셋에 포함된 필드들을 가져온 뒤에 최종적으로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클라이언트에게 응답해주는 프로세스입니다. GraphQL에서는 그래프로 데이터들이 연결된 것이라고 했었는데요. 쿼리의 수행은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그래프로 연결된 전체 데이터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트리의 구조로 추출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REST API는 고정된 데이터를 반환하는 방식이다 보니 대부분 요청 횟수에 제한을 두는 형태로 서버가 과부하 걸리지 않도록 방지하는데요. GitHub에서는 인증된 유저에게는 1시간에 5,000번, 비인증 유저에게는 60번이라는 제한을 두고 현재 남은 요청 횟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GraphQL에서는 하나의 요청에 하나의 필드만을 원할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필드를 동시에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다른 형태의 제한을 두고 이번에도 역시 GitHub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한은 노드에 대한 것입니다. 각각의 개별 요청은 총 50만 노드를 넘기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쿼리에서 요청하는 노드의 숫자를 카운트한 뒤에 중첩된 것은 곱하기로, 그렇지 않은 것은 단순 덧셈으로 해서 모두 더한 값이 50만을 넘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 쿼리문도 한 번에 요청하는 노드의 숫자가 크지 않고 중첩이 많이 안 되어 있어서 계산 결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rate limit입니다. 이번에는 정교화된 척도를 기준으로 포인트를 계산해서 1시간 내에 5,000포인트를 넘기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서버의 부하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음과 같은 쿼리문을 요청했을 때 리포지토리 필드에 대한 비용은 1000개의 데이터를 요청하고 있더라도 뷰어 계정에 단 한 번만 접속하면 되므로 1로 계산됩니다. 그 다음 이슈 필드에 대한 비용은 50개의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과 관계없이 상위 단계에서 리포지토리에 100번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100으로 계산됩니다. 마찬가지로 레이블에 대한 비용도 그 자신의 데이터 요구 개수와는 무관하게 상위 단계에서 연결해야 하는 비용이 5,000번이므로 5,000으로 계산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산하게 되면 5,101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나누기 100을 한 것이 쿼리문의 총 비용이 됩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셨다면 자세한 내용은 GitHub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다른 루트 타입인 뮤테이션인데요. 뮤테이션은 CRUD에서 R을 제외하고 나머지 데이터 조작과 관련된 전체를 통틀어서 처리합니다. 문법은 쿼리와 동일하고 데이터 변경 이후에 반영된 내용을 바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요청을 동시에 보냈을 때 쿼리의 경우는 병렬로 처리되지만 뮤테이션은 경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에 하나씩 차례대로 수행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뮤테이션 요청은 해당 키워드를 앞부분에 반드시 명시해 주어야 하고요. 인자는 스칼라 값으로 넣거나 관련된 값을 하나의 객체 타입으로 묶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뮤테이션이 반영된 결과를 확인하고 싶다면 관심 있는 필드를 추가하고 쿼리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함께 요청하시면 되는데요. 서버에서는 우선 뮤테이션에 대한 작업 수행 후 요청한 필드에 대해 응답해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브스크립션은 특정 뮤테이션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서버에서 해당 이벤트를 구독 중인 클라이언트에게 미리 지정된 형식의 데이터를 보내주는 기능입니다. 이 때문에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계속 연결이 유지되고 있어야 해서 쿼리나 뮤테이션 같은 리퀘스트 리스폰스 사이클이 아닌 스트림 개념을 사용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버에 다음과 같이 뮤테이션과 서브스크립션에 대한 스키마가 정의되어 있다고 할 때 클라이언트는 서브스크립션 타입 중에서 구독할 이벤트를 선택하고 해당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전달받을 필드를 작성해서 서버에 요청합니다. 이제 둘 사이에는 서버에서 데이터를 보내주기 위한 연결이 유지되는데요. 그 방식에는 제한이 없지만 현재는 주로 웹소켓이 사용되는 편입니다. 이후 자신 또는 다른 클라이언트에서 지정된 이벤트에 해당하는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서버는 그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한 후에 연결된 클라이언트에게 미리 등록해둔 내용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보내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룬 GraphQL API를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스위프트에서는 단순히 URL 세션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는 있는데요. 현재로선 GraphQL의 알람파이어라고도 볼 수 있는 아폴로 iOS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GraphQL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것은 차후에 보기 편하시도록 REST API와의 차이를 간단히 정리해둔 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세션에서는 GraphQL의 장점에 대해서만 여러 가지 나열하긴 했지만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한 단점도 있는 만큼 REST API를 반드시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REST API에 대한 익숙함과 그 간결함에 밀려서 결국 선택받지 못하거나 다른 더 좋은 아키텍처가 만들어져 대체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상황에 맞게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다만 확실한 건 GraphQL은 현재 API 디자인의 한계를 넘어서 또 다른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기 위한 관점을 던져주었고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어느 순간 소프에서 REST로 빠르게 대세가 변했듯이 수년 내에는 REST 역시 구시대의 API 디자인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이것이 우리가 GraphQL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네, 그럼 여기에서 GraphQL over REST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